앉으나 서나 법률 생각 앉으나 서나 법률 생각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법 김일주입니다. 법을 알면요, 든든한 아군이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든든한 법 지원군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꾀꼬리 꾀꼬리. 네, 제대로 된 법 정보를 찾지 못해서 답답하셨다고요? 그럴 때 저를 찾아주시죠.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말이 yes or no, 말이 yes or no. 법 얘기할 때 몰라도 막 아는 척하고 그런 적 있어 없어? 있죠. 이제는 법 프로가 되고 싶은 남자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역시 바로 노래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민기 씨는 노래 실력이 저랑 비슷하시네요. 제가 좀 낫지 않았을까요? 예. 무슨 말씀이시죠? 그래요? 어디 숟가락을 얹으시려고 지금 잘 부르셨는데. 그래요? 기린님은 랩 하시는데 이게 막 흔들려서 떨려가지고. 랩을 할 때 이제 동작이 아무래도 좀 들어가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아, 그래요? 많이 부끄럽습니다. 오, 그나저나 기리 씨는 뭐 혹시 이제 우리들의 법을 또 함께 하시면서 네네. 자, 이제 2주 차입니다만 야, 이런 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평상시에? 저는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법은 이제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오이구야. 지금 이 사람을 정말 크게 혼내야 되겠다라는. 와, 강력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된다. 네. 오, 저희가 기대한 것 같고는 너무 진중한 얘기를 해주셔서 예. 제 그냥 개그에 아무렇지 않게나 다 웃어주는 그런 법을. 빵빵 터지는 법. 네. 그래, 그런 거 좋네. 김기리법. 웃기리법. 네. 웃기리법 좋다. 네네. 그래, 이런 거 얼마나 푸근하고 좋습니까? 앞으로 이런 쪽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약류에 관한 강력 처벌은 모두가 원하는 거고요. 뭐 있으신가요? 저요? 네. 저도 저 국민 MC법. 정말 자기 생각밖에 주 안 하네. 3회 이상은 김일중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저도 하나 생각했는데 국회 방송 오프닝 노래 방지법. 노래 그만하고 싶어. 노래방법. 저도 뭐 임주의 출연 고정법이라던가 변호사가 뭐 이렇게 출연 고정을 원해요? 뭐 수임 보장법 이런 것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전문 용어가 또 들어가고. 예. 저 웃기리법이. 네, 좋았습니다. 웃기리법.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자, 정말 뭐 저희끼리 개인적인 소망을 담은 법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안전과 관련된 법. 또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일 없이, 별탈 없이 산다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범죄와 사고에 노출되지 않고 신문 사회면에 실리지 않는 게 또 제가 이 또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큰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아요. 정말 사건, 범죄 이런 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자, 전 팀장님 어떻습니까?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있을까요? 그 사건 사고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이 112 신고잖아요. 네. 어떻게 한 번이라도 112 신고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행인지 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저는 예전에 네. 너무 사적인 얘기인데 괜찮아요. 저한테 돈을 빌려 가신 분이 돈을 계속 못 갚겠다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장문의 메시지가 왔어요. 정말 미안했다. 저는 이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전화를 했는데 이제 안 받죠. 그때 제가 112나 뭐 이렇게 신고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도 잘하셨네. 전화했는데 제가 횡설수설 하니까 이분들도 좀 이상하게 들으시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 진짜 믿어주세요. 저 사실은 개그맨 김길입니다. 그렇게 또 신분을 거기서 밝히셨어. 결과가 어떻게 된지 궁금해요. 그냥 핸드폰을 꺼놨던 것 뿐이었고 다행이네.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알고서 또 기자분들이 전화 와서 여자친구분이 또 위험에 노출됐었다면서요 하면서 이렇게 또 와전이 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래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장 긴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국민의 비상벨 112 신고가 6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이었죠. 이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112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112 제도의 운영 방법, 그리고 사고의 접수부터 처리까지 모든 관련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112가 일단 66년이 됐다는 게 놀랍고 두 번째는 관련 법이 없었다는 게 더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없었다기보다는요, 경찰 내부 규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근데 이게 내부 경찰 규칙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현장에서의 그 권한 범위가 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좀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요, 112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신고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법에서는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건 현장에 경찰이 뛰어들 수 있는 그 요건이 확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위해가 임박할 때 긴급 출입을 허용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우려가 있을 때도 가능해졌다라는 거고요. 또 재난재해 같은 위급 상황 시 경관이 피난 명령권을 행사해가지고 사람들을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도 함께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112 경찰이 출동을 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뉴스가 종종 저도 봤었는데 이제 그런 일은 사라지는 건가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옆집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신고를 해도 막상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옆집에서 문을 안 열어주고 있으면요. 그리고 조용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러면 사실 출동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강제로 문을 연다거나 어떤 사람이 진짜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범죄 그리고 더 큰 범죄로 나아가기 전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로 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경찰의 말을 안 듣고 어깃장을 놓거나 땡깡을 부리는 분들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이제 경찰이 강하게 힘을 좀 발휘할 수 있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예를 들어서 천재사변이나 교통사고라든지 폭발 등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찰의 피난 명령이 있더라도 응하지 않는 시민을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현장 지휘할 때 좀 곤란을 겪는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법에서는 이 부분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경찰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아니 경찰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건 좀 무게감도 실리나는 얘기인데 네. 제가 걱정되는 게 아무래도 이 장난 전화가 좀 많을 것 같아서 맞아요. 이 112 장난 전화가 한 1년에 몇 통 정도 올 것 같으세요? 요즘엔 잘 안 하지 않아요?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뭐 할 일 없는 사람 무려 4천 건. 아직도 이렇게 많아요? 4천 건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위 신고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지킬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경찰의 골칫거리였는데 이게 다 처벌이 약했기 때문이거든요. 하긴 저 그것도 봤어요. 이 장난 전화를 누가 하나 봤더니 40, 50대가 대부분이었다는 결과도 저도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한 60대 여성이요. 11개월간 무려 18,000회 이상 경찰에 장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12에 장난 전화를 하는 경우에요. 이전에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솜방망이 처벌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 여성도요. 벌금 20만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이제 관련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난 전화할 경우에요. 최대 500만 원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법은 6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아직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는지 몰랐네. 자, 112 신고는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치안이 한 단계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번에는요. 21대 국회를 통과한 법 중에서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았던 법을 특급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응답하라 21대 국회. 오늘의 법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동 성범죄로 국민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오늘 출소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거부터 쓰고? 아니 그 말부터 쓰고 감정이 변할 때쯤 그 단계에서 확 달려드는 겁니다.
아동 성범죄자는 그 예상외로 퇴행적입니다. 떨어뜨려 놓는 것만 자체로도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학하는 시간대에는 못 나가게 하거나 경찰이 실제로 직접 실거주지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뭐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뭐가 되냐라고 하지만은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위험자들에 대한 거는 훨씬 더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프로파일러 1세대로 활약을 하신 분이고요. 악인들의 내면을 캐고 또 캐는 범죄자를 압도하는 냉철한 카리스마 배상훈 프로파일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스가 역시 남다르시죠? 그럼요. 실제로 범죄자들이 우리 교수님을 딱 맞닥뜨리면 왠지 모르게 좀 꼬리를 팍 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저도 겁납니다. 스스로가요? 예, 거울 안 보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내면은 또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로 저희가 그럼요. 익히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 통하는 게 있죠.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교수님을 안 지가 좀 됐어요. 네. 사실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시고, 근데 이력은 이번에 제가 처음 찾아보게 됐는데, 오. 아니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이셨더라고요. 왜냐면 화학과를 졸업하시고서 임상병리사 하시다가 문화인류학과 대학원에 또 들어가시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셨어요. 오. 아니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다양한 경력들이 그 범죄자를 찾아내는데 좀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 다양한 곳에 다 범죄자가 있죠. 모든 곳에. 그렇죠. 오, 야. 와, 진짜 명언이다. 와, 웃긴 했습니다만, 또 그렇게 얘기 드리니까 또. 오. 이제 우리 프로파일러들이 크리스찬 베일 같은 예. 그러니까 아주 샤프하고 지적인 범죄자를 많이 다루죠. 아메리칸 사이코란 영화. 예, 예, 그 거기서 사람. 주연이 예, 크리스찬 예. 베일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 다루셨습니다. 제가 또 그 영화 속의 그 인물을 닮았다는 거죠. 영화 속 인물이요. 크리스찬 베일로 합시다. 예. 저희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우리 프로파일러 분들이 이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를 보고 이 사람의 어떤 성향 같은 거를 좀 많이 알아내시고 하시는데 실제로도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가능하죠. FBI의 기본적인 프로파일링 기법은요. 네.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면 MBTI 아시죠? 예. 네. E하고 I가 뭡니까? 외향적이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런 거.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동이 외적이다. 아하. 내적이다. 그 다음에 감성적이다. 네. 아니면 이성적이다. 오, 진짜 MBTI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럽니다. 그게 이제 그 FBI의 프로파일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럼 딱 맞닥뜨려놓고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를 물어보진 않죠. 물어보진 않지만 대략 이제 여긴 INTP 정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알죠. 프로파일러님 그러면 사실 처음 만난 사람도 딱 보면은 스캔하시면 딱 느낌 오실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저희 4명 딱 보면 벌써 성향 파악 끝나셨나요? 이쪽은 이제 저를 열애로 하고 네. 많이 해봤으니까. 워낙에 자주 뵀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거 떨린다. 떨린다. 벌써? 지금 오프닝 하자마자 저희 성향을? 오. 예를 들면 이제 사실은 I인데 네. E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숨기고 싶은 뭐가 있는. 예. 네, 그런 저희 거. 주변 좀 있을까요? 미심쩍은 사람이? 아니, 우리 김기리 선생님 네. 예. 굉장히 활달하시고 근데 실제로는 제가 뵙기에는 굉장히 진중하시고 생각이 많으시고 감성적이시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과 본인의 내면이 조금 다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기린님? 그러니까 사실 흔히 그냥 코미디언이라고 하면은 다 그냥 쾌활하고 늘 그렇게 유쾌하고. 생각하는데 사실 거기에 하면 맞춰주는 거죠. 뭐 일이니까 같이 맞춰주는데 오히려 조금 활달한 아이랑 더 성향이 잘 맞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실은 저희 첫 만남이라고 여기서 랩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카메라 꺼지고 나서 울더라고. 너무 속상했어요.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왜 그런 걸 시키느냐? 왜? 앞에서는 뻔뻔하게 잘해놓고. 야, 할 거라고 한 건 다 꼭꼭 하고. 저런 분이 입금형이라고 하죠. 입금형. 이도 아이도 아니야. 입금형이야. 우리 교수님 앞에서는 예. 모든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일선 현장에서 많은 범죄자를 프로파일링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이 만났던 범죄자 중에서 성향 분석하기가 정말 어려웠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화학과를 나왔고 그래서 주로 연쇄 방화범들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이게 보통 방화범이 대물 범죄자인데 네.
진짜 말을 안 합니다. 왜 불질렀는지. 예.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분석하기가 실제로는 뭐 대화가 돼야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어렵고 아동 성범죄자 같은 경우가 특히 다루기 어려운 것은 네. 실제로는 아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인데 이 성인들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수세적입니다. 굉장히 불쌍해 보이거나 그래서 그런 형태를 찾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막 이렇게 잡히고 그러면은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 전혀 주변에서는 몰랐는데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고.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저 사람이? 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드는 건데 뭐 일본의 이런 뭐 범죄 추리물이나 이런 것도 보면 결국 범죄를 저지르는 캐릭터가 보통 전민기 씨랑 비슷한 분들이 나오죠. 약간 엘리트성으로 안경 쓰고 누가 봐도 반듯한 사람인데 결국 자꾸 보면 저 사람이 그렇죠. 이런 캐릭터 많이 나와요. 네, 오늘 퇴근길 조심하시죠. 맞아. 저렇게 깔끔하게 생긴 사람이 오히려 소름 돋는 경우가 있지. 오히려 외적으로 일탈성이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냥 표피적인 일탈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훈 교수님도 좀 여린 부분들이 많으시죠? 손이 이렇게 하는데 손이 너무 두꺼우셔가지고 갑자기 허리랑 이렇게. 네, 하지만 손동작은 너무 이제 맞습니다. 그렇죠. 소심하게. 어쨌든 정말 그런 범죄자들이 좀 줄어들어야 우리 교수님도 더욱더 좀 마음 편하게 지내실 텐데 말이죠. 자, 대한민국 범죄자의 심리를 꿰뚫고 있는 우리 배상훈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제발 사라졌으면 하는 범죄와 관련된 법인데요. 21대 국회를 통과한 법 중에 주목할 만한 법이 있습니다. 자, 응답하라 21대 국회. 오늘의 주제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 꼼짝마 조두순 방지법입니다. 21대 국회 전반기였죠. 이 8세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때. 맞습니다. 이제 2008년이었고 8세 여아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성폭행했던 조두순이 12년 복역을 마치고 2020년 12월에 만기 출소를 했는데 당시 조두순 집 앞에서 시위는 물론이고요. 국회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관련 법안을 쏟아냈습니다, 당시에. 그때 이제 대표 발의된 법안만 하더라도 40건이 넘고요. 이후 상임위 심사 등을 거쳐서 조두순 출소에 맞춰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 바로 조두순 방지법입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당시에 뭐 전자발찌를 더 강화해야 된다, 화학적인 거세를 해야 된다, 뭐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쏟아졌고 법안들도 많이 나왔지만 결국 통과된 건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요. 기본권 제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실현 가능한 내용 위주로 좀 통과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의미 있게 살펴볼 만한 부분들은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짚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성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명령 받은 사람들이 외출하거나 어떤 특정 기관, 특정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전자장치 부착법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할 때 사실 별별 소문들이 다 돌았었는데 재범 확률이 높다. 재범 위험이 있다.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이야기인데. 맞아요. 교도소 안에서도 무슨 뭐 검사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그것을 판정하는 데가 당시에는 이제 포항교도소 쪽에서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정확한 점수라 이런 것들이 뭐 아주 완전히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좀 안타깝다. 이거 진짜 내보내면 안 되는데 정도의 위험도. 예.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고 왜냐하면 사실 아동 관련된 성범죄는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특정한 공격성이 존재합니다. 이게 그것도 잔인한 공격성이 존재하고 특히 이런 아동 성기호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뇌 구조가 바뀌거나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럼 뭐 오죽했으면은 미국 같은 데서는 뭐 맥닐슨 같은 데에 별도의 격리를 할 정도라고 하는 기니까.
실제로 정말 누구보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법이 통과됐을 때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법이 시행된 이후에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미흡합니다. 아직도. 네,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이 그러니까 법은 일반화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두순한테만 적용시킬 수는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법을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방향성은 맞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조금 더 많이 좀 개정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의미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지만 자 그래도 21대 국회 전반기를 아주 뜨겁게 달궜던 조두순 방지법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현재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청소년 성범죄 꼼짝마 21대 국회가 응답한 조두순 재범 방지법 첫 번째 핵심 내용은요. 24시간 밀착 감시 전자발찌 강화합니다. 자,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는 이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전자발찌가 어떤 방향으로 강화가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이동의 자유라고 하죠. 우리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는 자유는요,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헌법적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게 되는데요. 이번에 바뀐 법은요, 아동 청소년과 이런 성범죄자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데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이제 이후에 출소한 출소자들을 대상으로는 야간 시간이나요, 아동 청소년을 통학하는 그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했고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과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출입도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접촉을 제한하겠다, 막겠다라는 건데 이게 재범을 막는 효과가 있을까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아동 성범죄자는 예상외로 퇴행적입니다. 매우 1차 감각적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안 보이게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제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간적으로 분리를 해놓고 시간적으로도 아동들이 통학하는 시간대는 못 나가게 하거나 학교라든가 학원들이 밀집한 공간에 접근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뭐 높게 보면은 거의 반 이상, 50% 이상의 제한 효과가 있습니다. 확실히.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전자발찌를 차고 이 제한된 시간이나 구역에 출입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나요? 막 전기가 오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이런 거 궁금해요, 진짜. 이제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관제센터에 이동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네, 실시간으로 이제. 예, 거주지에서 5m 이상 떨어지게 되면 바로 관제센터로 통보가 되고 그것이 3분 이상 지속되게 되면 전화로 당사자한테 네네. 하게 되고 만약에 이걸 안 받게 되면 네. 보호관찰관이 바로 출동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됐을 때 경찰을 통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호관찰관이 바로 출동하니까 즉각 대응이 달라졌죠. 이게 이제 법이 바뀐 점입니다. 그 업무만 맡고 계신 분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관제센터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니까. 있는 거죠. 예. 하지만 그럼에도 진짜 뭐 그 짧은 시간에 어쨌든 시차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이 전자발찌의 효과가 있는지 계속해서 저희가 좀 의구심을 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전자발찌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데이터가 있나요? 이제 전자발찌 제도가 2008년 9월에 전자장치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이 됐어요. 이 전자발찌가 도입되기 전에 2004년에서 2008년 성범죄 사건 중 재범 사건이 14.1%였는데 2020년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도 1.3%로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보면은 수치가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뭐 완벽하진 않지만 교수님이 보기에는 어떠세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범죄학자에 따라서는 사실 통계를 이렇게 좀 섞으면 안 된다는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아주 고위험도, 조두순 같은 고위험도의 범죄자와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는 좀 덜한 정도의 저위험도의 범죄를 같이 놓고 해서 이제 이 정도고 떨어뜨려 놓는 것만 자체로도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얼마 전에 진짜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놀랐던 것이 조두순이 집 밖으로 나왔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에 무단 외출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처음엔 저도 보고 그럼 계속 갇혀 있어야 되는 건가 했는데 시간대가 밤중이어서 문제가 됐던 거죠. 맞습니다. 조두순의 경우에는요, 출소 후에요, 법원에서 특별히 준수해야 될 사항, 특별 준수 사항을 함께 명령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에는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해 두었고요. 그리고 과도한 음주 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 금지,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을 함께 명했거든요. 오후 9시 이후엔 집 밖에 나서는 안 되는데 배우자와 싸웠다는 이유로 밖에 나와서 40여 분간 집 앞을 밤 시간에 배회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었죠. 야, 만약에 이 조두순처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제한된 장소에 가거나 밤늦게 이동을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 거죠? 법상의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다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재판을 수사대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를 지키지 않고 하면은 부착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그리고 범죄 예방 정책국이라 이런 데 경찰서나 중법지원센터에 경보가 보내지게 되고 보호관찰관이라든가 관련된 경찰들이 출동해서 즉각 대응하도록 되도록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영화를 보거나 해외 사례를 보면 훨씬 더 이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자 특히나 이 재범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해외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습니다. 사실 제시카법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이제 학교, 유치원, 공원,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동 밀집 지역에서 약 300m밖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형태가 돼요. 그게 한 30여 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데 제시카법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입니다. 그것이 다른 형태의 주에서는 이거보다 더 강화된 법도 많이 운영을 합니다. 오히려 더 강화된 것도 강화된, 있고. 예. 근데 이제 얘기를 듣자니 한국에서도 이 한국형 제시카법을 좀 추진 중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거나요. 아니면 3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라고 확인이 되면은 거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요. 동거하는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그전에 살고 있던 집이 있더라도 지정된 거주 시설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한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교수님께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맥릴섬의 사례 같은 경우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아예 육지에서 벗어난 섬에 격리시켜 놓는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 변호사님이 조금 문제 제기하실 수도 있죠. 옛날에 빠삐용 같은 네. 그런 인권의 취약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도 있고. We try to take things easy here. Live and let live. 미국에서도 그런 논란이 분명히 있고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제시카법, 거주 이전의 자유, 기본권 제한하는 측면도 있고요. 사실 이중처벌 문제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방식 생각해 보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사실 범죄학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모아놓으면 되지 뭐. 아니면 처벌을 강하게 하면 되지 뭐. 그럼 언제까지 할 겁니까? 10년이 해야 되나요? 그럼 10년 뒤엔 어떻게 할까요? 대안이 좀 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시카법의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논의의 시작점이라는 거지 논의의 완결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꾸준한 대안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자, 아동 청소년 성범죄 꼼짝마. 이번에 나눠볼 이야기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라. 입니다. 자, 성범죄자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현재 있죠. 이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라는 곳인데 이거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집에 우편물이 한번 날라왔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 받았을 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놀랬겠네. 네, 어쨌든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도 저렇게 확인을 해주는군요. 네. 저는 이 알림이에서 제가 확인한 건지 모르겠는데 호기심에
이 성범죄자들이 지금 정말 이동하는 곳이나 사는 곳이 보이나 해서 한번 특정 인물을 찾아서 네. 진짜 어디에 있구나, 이게 뜨는구나, 이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찾아서 검색을 해본 적은 있군요. 네네네. 아니 이렇게 우리 전민기 팀장처럼 실제로 우편물이 날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통보를 해준 사람이 또 따로 있나 봐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미성년 자녀 보호 가정,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그 가정에게만요, 우편으로 통지가 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딱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다 우편이 오는 건 아니고, 이때는 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했을 때는 뭐 그렇게 다양한 정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 좀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요? 2020년 12월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있었죠.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그 공개 범위를요, 기존의 도로명 및 건물 번호로까지 확대를 했고요. 가해자의 접근 금지 범위에 유치원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성범죄자 알림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대상자가 사는 그 집 자체를 바로 특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의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뭐 신상 공개 대상자가 잠시 다른 지역에 머물렀어도 이게 예전에 놓칠 수 있었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이 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좀 걱정스러운 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이 실제로 직접 실거주지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6개월에 한 번입니다. 그러면은 6개월 사이에 만약에 이동해서 다시 왔을 경우에는 요건 좀 사실은 좀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네. 그런데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그럼 일주일마다 한 번 해야 되나? 예. 그럼 인력의 문제가 되겠고 일종의 어떤 거주권 같은 걸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범죄자들의. 그러니까 이것이 6개월이 돼야 되느냐, 뭐 한 달에 이런 건 사실은 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미국 뉴스를 보면 되게 범죄자의 얼굴이 당연하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성범죄자의 신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오픈을 한다거나 그럴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미국에는 익히 알려져 있는 매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공개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폭넓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름, 나이, 뭐 주소 이런 건 물론이고요, 타액 샘플, 지문 이런 것까지 다 공개가 되는데요. 단순히 어떤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전단지로 공포가 되기도 하고 신문에도 알려집니다. 그렇다 보니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개인정보를 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세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좀 나왔습니까? 미국에서도 이 효과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실제로 1995년에 성범죄자의 이 신상 공개 효과를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성범죄자 집단의 재범률이 19%, 그렇지 않은 집단의 재범률이 2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연구에서도 보니까 이 신상 공개가 재범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좀 단정할 수 그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단순히 신상 공개를 세세히 한다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그렇게 크게 보진 못하는 거군요. 저도 근데 그때 이제 우편물을 받았을 때 사실 신상 공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조두순처럼 뉴스를 통해서 확실히 인지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러네.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이제 FBI의 미국의 연방수사국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예 철학이 다른 거죠. 애초에 공개를 다 하고 나머지는 그들이 민사소송을 하든 말든 사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접근하는 철학 자체가 다른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전민기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자 자체에 대한 어떤 재범 방지 효과는 분명히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접근해야 되는 것은 고위험 아동 대상 성범죄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구분이 안 되니까 뭐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면 뭐가 되느냐라고 하지만은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위험자들에 대한 거는 훨씬 더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거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세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같은 어떤
환경 속에서 무차별적으로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됐을 때 소위 말하는 보복 공격이라든가 네. 아니면 사적 제재 부분. 제재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네. 많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좀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것이 같이 돼야 된다. 공개는 하되 그 사람들한테도 일정 정도의 방어권도 부여하는 그런 부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야, 사적 제재 얘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 그걸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이제 비질란테라는 드라마가 네,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법망을 너무 약하게 받은 범죄자들에게 내가 주먹으로 응징하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작용이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부작용이니까. 그렇죠. 아, 그걸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아직까지는 너무 미흡한 부분이 좀 많구나. 예, 이제 시작점이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는데요. 이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우리가 아동 청소년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건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관심의 그렇죠? 문제.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형태의 전문적 인력의 육성. 우리가 이렇게 전문적인 형태로 전환된 것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되고 사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이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보완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꼭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법안 통과까지 이어지려면 정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주제는 좀 우울했죠. 이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 문제였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정말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가야 할 길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전엔 사실 솜방망이 처벌이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전혀 맞지 않는 판결들이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최근에는요,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물론이고요. 아동 성착취문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좀 더 단호하고 앞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대책 꼭 나오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재범 위험이 높은 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렇게 미국처럼 100년, 200년 막 이렇게 시원하게 막 때려버릴 수는 없는 걸까요? 사실 미국의 재소자가 220만입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5천만입니다. 우리가 5천만인데 우린 재소자가 5만 한 5천 명 됩니다. 그 비율대로 해보십시오. 미국은 우리보다 7배나 더 많이 수용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형태로 많이 가둬둡니다. 그런데 그게 꼭 올바른 방향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왜냐? 종신형이 아닌 이상 언젠가는 출소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때 높아진 공격성을 우리의 다음 세대나 후세대가 뒤집어 써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과감하고 높은 형량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걸맞는 교정 교화 시스템, 재범 방지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범죄자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또 꾸준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이신데 올 한 해 2024년도 교수님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고위험 범죄자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다루는 시스템적인 면에서 조금이라도 프로파일링 교과서 하나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결혼도 왜냐하면 이제 또 저도 국가에 이바지해야 되니까 좀 만나는 분 있으신 거예요? 없습니다. 예. 해주십시오. 아니, 결혼을 국가에 이바지하기 위해 결혼을 하신다는 말씀이요? 저는 그런 사회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또 만나셔야 되겠네요. 자, 앞으로도 정말 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또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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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몰랐다고요?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자, 법 읽어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불황의 여파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예전보다 진짜 가게도 그렇고 거리도 많이 한산해졌어요.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지금 네. 밥 한 끼 먹으면은 10,000원, 15,000원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약속도 특히 이제 후배들 만나면 살짝 겁이 나서 아이고. 저 후배를 참 좋아했었는데 예. 참
이제 말씀- 친한 선배 한두 명 내가 다시 불러서 같이 나가야 되고. 하지만 그 선배들도 또 어려워해서 아이고야. 점점 교수님 교류가. 같이 밥 먹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밥 좀 같이 밥 먹어요. 먹어요. 밥 좀 먹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감독님, 들이밀어야 돼요. 카메라 감독님. 이렇게 된다는 거죠. 확실히 뭐 예전보다 회식, 뭐 또 외식, 뭐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네. 네. 그 2023년 8월 통계청의 조사를 보니까요. 2024년 2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043조 2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게다가 2분기 말 기준 연체기 무려 13조 2천억 원. 네, 역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금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대부분 임대료 때문이었고요. 금리 인상 때문에 임대료가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계속해서 커졌다.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경기 불황 때문에 힘든데 임대료까지 지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도요. 바로 이 임대료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들여다보시죠. 아, 우리가 비록 백사장의 모래만큼 작은 회사지만 이걸 크게 키워서 대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응? 당연하죠. 예, 분고를 쇄신해야죠. 아니, 일은 나한테 다 시키면서 대기업이 말이 돼? 그래.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요. 함께 으쌰으쌰 잘해봐요. 아, 잘해봐요, 사장님. 사모님, 밖에 나가서 저는 영업을 좀 뛰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역시 우리 회사의 보배. 길이가 출동하면 매출이 쭉쭉 오르지. 예, 제가 우리 회사의 예, 꽃 아니겠습니까? 다녀오겠습니다. 아, 나가서 숨 좀 쉬고 와야지. 아. 아이고, 그 사장님 잘 계셨는가? 어유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그 10월 말에 계약 끝나는 거 알고 있지? 그거 뭐 다시 한번 좀 이야기 좀 하려고. 아이고, 망했네. 밥줄 끊기 생겼네요. 아니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자리 잡았는데요? 저희 못 나가요. 연장해주세요. 그건 안 될 말씀. 내가 이 건물 재건축해서 아주 고급지게 만들어 놓을 것이오. 아니, 이 엄동설안에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아유, 그거야 뭐 내 알 바 아니니까 날짜 딱 맞춰서 나가주쇼. 기리 씨 우리 어떡하면 좋아. 기리 씨가 나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고서 좀 써와. 네, 제가 이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야겠구만. 아, 이거 몇 달을 버티다가 나가는 게 아우 징하네 징여. 에이, 진짜, 아유, 내가 진짜 서러워서 내가 정말 나가긴 나가는데, 아유, 정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라. 이. 아유, 그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수술할 비용 있으니까 걱정을 하들 마셔. 응? 나가긴 하셔. 아, 정말 취업난이라더니 결국 회사도 못 구하고 이삿짐까지 같이 싸고 정말. 아우. 자, 여기 보증금 그 계약 끝나고 4개월 동안 더 있었잖아. 그 돈 빼고 남은 돈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해도 너무하네. 당신이 보증금 안 빼줘서 우리가 못 나간 거잖아. 에이, 그 넉 달 동안 여기서 돈 벌 거 다 벌고 했으면서 그 도둑놈의 심보 아니오?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 내가 다 알아보고 한 거니까 토를 달질 말아. 얼른 이사 나가셔. 잉? 내가 그 돈 꼭 받아내고야 말겠어. 기리씨, 거기서 뭐해? 그저 아는 변호사 없어, 주변에? 알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 임 변호사님. 아, 지금 성형외과라고요. 그럼 시술 끝나고. 근데 제가 급히 드릴 말씀에서 저기 사건 하나 의뢰해드리려고 연락드렸는데. 코 한 거죠? 아니 얼마나 흔들어야 돼 이거를. 그래? 알아야 아니, 돼요. 왜 전화를 성형외과에서 받아? 아니 뭐 그냥 보톡스 같은 거는 할 수 있으니까. 예. 자, 저희가 이렇게 좀 각색을 해봤습니다만, 계약 끝나고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상가 주인이 A사가 입주한 상가 건물을 2020년 4월에 사들이고 A사가 전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4,200만 원과 월세 420만 원 조건으로 1년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 계약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후 A사가 계약 갱신을 요구를 했는데 상가 주인이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이제 분쟁이 이루어졌고요. A사는 2022년 2월 28일까지 건물을 사용하다가 퇴거를 했는데 보증금을 이제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A사가 그해 5월 상가 주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남은 보증금을 달라라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아, 이거 정말 우리 세입자로 한 번씩 김일중 아나운서 빼고 다 살아보셨잖아요. 무슨 소리죠? 늘 건물주 다 경험했죠. 늘 건물주 입장이셨으니까. 무슨 소리에 건물주라뇨? 아니, 저희 같은 진짜 이 평범한 사람들은 세입자 입장으로 늘 살아봤는데, 이게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디 갈 수가 없는데. 받을 돈을 못 받아서 남아있었던 건데 그 돈을 빼고 준다라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는 A사가 계약 종료 이후에 건물을 사용한 4개월에 대해서 이걸 월세를 얼마로 보느냐가 쟁점이었는데요. 네. A사는 계약으로 정한 월 420만 원을 4개월분 이 월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에서 뺀 3,7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반면 이제 상가 주인은 A사가 임대차 종료 이후에 건물을 무단 사용해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경우 이제 계약과 무관하게 시세를 기준으로 월세 재산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사는 원래 계약한 금액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반면에 상가 주인은 시세가 올랐으니까 시세만큼 더 받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를 더 달라고 했던 겁니까? 월세가 사실 비싸기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예. 부동산을 사용해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할 때요. 월 1,3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이제 재산출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 판례에 따르면요.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종료한 다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거나 하면은요. 그에 따른 부당 이득을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요. 이 A사가 그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영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임대료 증가분과 함께 그 상황에서 계속 영업을 하면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부당 이득금으로 책정을 하게 됐던 거죠. 만약 A사가 영업을 하지 않았으면 부당 이익금은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또 실제 판례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 그냥 점유만 하고 있었던 경우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방치하고 그냥 두었기만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 1, 2심 법원은 이 상가 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시세에 따라서 월 1,300여만 원으로 계산한 4개월분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아니, 원래 420만 원에 살았는데 거의 3배 가까운 돈을 더 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예. 야, 이게 뭐 어떻게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법원으로 갔나요? 그러니까 이게 상가 주인의 손을 들어준 거기 때문에 맞아요. A 입장은 또 억울할 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의 임대차 계약이 끝났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 2심 판단을 깨고 A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야, 그럼 원래 임대료였던 이제 420만 원으로 다시 된 셈인데 대법원에선 또 이렇게 판결을 내린 근거는 뭡니까? 네, 바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 9조 2항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법에 따르면요, 임대차가 종료한 기간 이후라고 해도요, 보증금을 지금 반환받고 있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계약 기간이 쭉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 아직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은 일단 계속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증금을 빨리 돌려줘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짚어볼 것이 상가 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주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결국 소송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이라는 좀 더 간편한 절차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지급명령의 경우에도요, 이 임대인의 어떤 이름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히 특정이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상대방이 소송으로 가겠다고 하면 소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 임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법적인 구제 절차를 받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근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사를 못 가고 어쨌든 계속 머물러야 될 경우 임차인의 상황에서는 임대료는 물론이고 관리비도 좀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꼭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건물을 사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2016년에 보증금 1억 원의 월 임대료 748만 원으로 3년 임대차 계약 맺고서 식당을 개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 달 만에 폐업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계약 종료를 받아들이지 않고서 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식당 주인이 가게를 점유한 채 이 임대료를 내주지 않으니까 건물주가 소송을 진행을 한 거고요. 이때 임대료하고 함께 관리비 지급도 청구를 했어요. 근데 법원은 이 재판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그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그리고 수익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는 경우라면은 이거는 임대차 목적물 인도가 될 때까지는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판결해서 가게 주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김기리 씨가 한 줄 정리를 깔끔하게 한번 해주시죠. 남의 돈 더 받으려다가 시간 쓰고 돈 더 쓴다. 보증금은 제때제때 돌려주자. 아, 김일중 씨. 오해하지 않아요. 시청자분들이 진짜 제가 그런 줄 알고. 우리 건물주라고 지금 예. 오해받고 있습니다. 아니, 꿈이 건물주지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면 분쟁의 반은 사라지지 않을까? 예, 법도 세상이 정한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킬 때 우리 삶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거겠죠?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을 지키는 법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인사드리죠.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